낭부님 제발요. 저는 제 돈을, 제 몸을, 이 얼굴까지 당신한테 다 바쳤어요. 저 없었으면 과거도 못 봤잖아요. 빚도 제가 다 갚았잖아요. 제발 저를 이렇게 버리지 마세요. 내가 언제 갚아달라 했어? 그대가 알아서 한 일이요. 내가 시킨 적 없어. 박찬봉님, 이씨 집안을 무너뜨릴 증거가 제 손에 있어요. 왜 하필 혼례 당일이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져야 가장 아프니까요. 조선 어느 고을 최고의 기생 연화. 사랑하는 사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가 남긴 한마디에 연화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과연 연화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연화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15세 기적에 이름을 올린 뒤로 23이 된 해까지 그 고을에서 연화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무에 능하고 시를 읊으면 좌중이 숨을 멈출 만큼 빼어났지만 무엇보다 사내들의 넋을 빼놓은 것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으면 옥으로 빚은 듯한 살결이 은은히 빛났고 한 번 웃으면 고을 원님도 수저를 놓고 멍하니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화의 아비는 원래 이 고을 아전이었습니다. 비록 크게 벼슬하는 양반은 아니었으나 가솔들 먹여 살릴 만큼은 되는 살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화가 11살 되던 해 고을에 새로 부임한 현감이 연화 아비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관곡 횡령이라는 누명이었습니다. 아비는 곤장 아랫뼈가 부러지도록 맞았고 옥에 갇힌 지 석 달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미는 남편을 잃은 충격에 알아눕더니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은 연화를 거둔 것은 교방의 행수기생 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은 연화의 어미와 어릴 적 이웃이었던 인연으로 갈 곳 없는 아이를 데려다 가무를 가르쳤습니다. 연화는 울음을 삼키며 춤을 배웠고 이를 악물며 거문고 줄을 튕겼습니다. 타고난 재주에 피나는 노력이 더해지니 15 무렵에는 이미 교방에서 연화를 따를 기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웃는 얼굴 뒤에 깊은 상처를 감추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고을 최고 기생이었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이 기적에서 이름을 빼고 자유로운 몸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아무리 치근대도 마음을 주지 않았고 술자리가 끝나면 홀로 방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밤을 보냈습니다. 이 고을에는 향리 중에 박찬봉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고 고을 사정에 밝은 사람이었는데 교방 잔치가 있을 때면 월선과 가끔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월선이 연화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박찬봉이란 양반이 이 고을에서 제일 사정을 많이 아는 사람이다. 나중에 내가 곤란한 일이 생기면 찾아가 보거라. 연화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박찬봉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연화의 삶에 파란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의 봄이었습니다. 도현이라는 사내가 이 고을에 나타난 것은 매화가 한창 필 무렵이었습니다. 나이 25,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하여 한눈에 보아도 글 읽는 선비 집안 자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을 할 때면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여 듣는 사람의 귀를 잡아 끌었고 웃을 때면 눈가에 주름이 살짝 잡히며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현에게는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도현은 이 고을 명문이 씨 집안의 적자를 행세하고 있었지만 실은 서자였습니다. 도현의 친어미는 이 씨 집안에
잠시 몸을 의탁했던 천민 출신 여인이었습니다. 아비 이판서는 체면을 위해 본처 소생으로 족보에 올렸고 도현의 친어미는 도현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도현이 8살 되던 해 아비가 후처를 드렸습니다. 계모 한씨는 한양에서 내려온 여인으로 겉으로는 점잖았으나 속이 깊고 야무졌습니다. 한씨에게는 이미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태수가 하나 있었는데 한씨는 이 아들에게 이씨 집안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씨가 가장 먼저 눈엣 가시로 여긴 것이 도현의 배다른 형 도진이었습니다. 도진은 이판서의 본처 소생, 진짜 적자였습니다. 심성이 곧고 학문도 깊어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도진이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한씨가 직접 도진의 약을 다리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평소 도진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한씨가 갑자기 정성스럽게 약을 끓여 날랐습니다. 하인들이 수상히 여겼지만 한씨는 엄이 된 돌이라며 아무도 약상에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진은 약을 먹을수록 오히려 기력이 빠졌고 2달을 앓다가 결국 그해 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진이 죽고 나니 집안에서 적자 노릇을 할 사람은 도현뿐이었습니다. 아비 이판서는 이미 늙어 기력이 쇠했고 모든 것을 도현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씨는 도현이 못마땅했지만 당장은 도현이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에 벼슬 하나 들여놓는 게 급했으므로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도현을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때가 되면 자기 친아들 태수에게 모든 것을 넘길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런 계모의 속내를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지금은 과거 급제가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자라는 진실이 드러나는 날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출세만이 자기를 지킬 유일한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도현이 교방 잔치에서 연화를 처음 본 것입니다. 그날은 고을 원님이 베푼 봄맞이 연회였습니다. 교방 기생들이 총출동한 자리에서 연화가 부채춤을 추었습니다. 은은한 촛불 아래 연화가 부채를 한번 펼치자 좌중이 일제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춤이 끝나고 연화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리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도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현은 술잔을 든 채 그대로 멈추어 있었습니다. 연화도 순간 가슴이 뜨끔했지만 기생의 본분대로 자연스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연회가 끝난 뒤 도현이 연화를 따로 불러 술을 청했습니다. 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춤을 보고 시 한 수가 떠올랐소. 들어주겠소. 연화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내들이 기생에게 시를 읊어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은 늘 보아온 수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현이 읊은 시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어딘가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시제를 가지고 계시네요.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현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재주가 있어봐야 쓸 곳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소. 그 한마디에 연화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연화 자신도 아무리 가무에 빼어나봐야 기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느낌에 연화는 처음으로 사내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뒤로 도현은 틈만 나면 연화를 찾았습니다. 낮에는 글을 읽다가도 해가 지면 교방 뒷길로 돌아 연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시를 읊고 차를 마시는 것이 전부였지만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자 둘 사이의 정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도현과 연화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울고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타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빛 비녀 하나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섬세하게 매화 한 송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현이 연화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요.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주겠소. 연화가 비녀를 만지며 눈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예요. 도현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연화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그대를 첩이 아니라 정식으로 맞겠소. 하늘에 맹세하겠소.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래줄 거예요? 내 이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소.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난생 처음 한 사내에게 온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촛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도현의 손이 연화의 옷고름에 닿았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도현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도현도 조심스레 연화의 저고리 매듭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연화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리자 도현이 연화의 턱을 살며시 돌려 눈을 맞추었습니다. 옷고름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촛불마저 꺼진 방 안에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도현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기생이 아닌 한 여인으로서의 밤을 보냈습니다. 살결이 닿을 때마다 연화는 이것이 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 다짐했던 여인이 그 밤 도현에게 몸도 마음도 남김없이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연화는 다른 손님을 모두 끊었습니다. 교방에서 자리를 잡으라 해도 단골 양반이 불러도 연화는 온갖 핑계를 대며 빠졌습니다. 행수기생 월선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연화야, 기생이 한 사내에게만 마음을 주면 끝이 좋지 않단다. 연화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은 달라요. 그분은 진심이에요. 월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연화의 눈에는 도현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도현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현의 집안이 명문이라 하나 살림은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아비 이판서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 수입이 끊겼고 계모 한 씨가 친정 쪽으로 재산을 빼돌린 탓에 집안 국가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가려면 노잣돈에 숙소비에 책값에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도현이 연화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양에 올라갈 형편이 못 돼요. 이러다 과거 시기를 놓치면 모든 게 끝이요. 연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기생 노릇을 하며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비녀와 놀이개까지 팔았습니다. 다만 도현이 선물한 매화 비녀만은 끝까지 간직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한양 다녀오세요. 부족하면 더 마련할게요. 도현이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의 집안에는 갚지 못한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비 이판서가 벼슬 할 때 갖다 쓴 관의 곡식값, 집안 경조사에 빌린 돈, 여기저기서 외상으로 가져간 것들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자 도현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연화는 그 빚까지 대신 갚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으로서 모은 돈은 물론이고 값 나가는 옷가지와 폐물까지 하나씩 내다 팔았습니다. 동기 기생 소월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번 돈을 왜 남의 집안 빚 갚는 데 쓰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연화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이가 과거에 붙으면 나를 데려가 줄 거야.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소월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연화의 굳은 눈빛을 보고는 차마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연화는 끼니를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의 빚을 갚느라 자기 밥값마저 쪼들렸기 때문입니다. 소월이 연화의 방에 들렀다가 빈 밥그릇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연화야, 너 밥을 안 먹은 거야? 연화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좀 바빠서 깜빡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틀째 굶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제 밥상에서 가져온 주먹밥을 연화 앞에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사양하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자기는 굶으면서 사내의 빚을 갚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연화의 돈으로 빚을 갚고 연화의 돈으로 과거를 준비하면서 도현은 점점 연화에게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도현은 연화의 처소를 찾았고 연화는 도현의 도포끈을 하나씩 풀어주며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도현이 연화의 허리를 끌어안으면 연화가 살며시 몸을 기대며 도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가지 마세요. 이불 속에서 살이 맞닿으면 도현이 연화의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나지기 말을 꺼냈습니다. 낮에는 꾹 눌러 참았던 불안과 비밀이 그제야 입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도현이 연화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서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나는 과거에 떨어질까 겁이 나오. 만약 떨어지면 모든 게 끝이오. 연화가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낭군님 실력이면 반드시 될 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으니 도현은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현이 비밀을 털어놓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현이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 방이 어수선하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고 벽장 안보자기가 풀어헤쳐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계모 한씨가 방을 뒤진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한씨가 굴량 장부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무기로 써서 도현을 집안에서 내칠 뻔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허겁지겁 연화의 처소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품에서 장부 한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현감 시절 빼돌린 굴량 장부요. 장부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관가에 올리고 진짜 장부는 집에 숨겨두었소. 오늘 계모가 내 방을 뒤졌소. 이걸 여기서 찾아내면 끝이요. 연화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제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대밖에 믿을 사람이 없소. 도현이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에 떠는 도현을 안아주며 밤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도현의 입에서
더 깊은 비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사실 나는 적자가 아니오. 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가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현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친어미는 천민이었소. 아버지가 체면 때문에 족보를 고쳐서 본처 소생으로 올린 것이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는 끝이오. 연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도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이야기는 저만 알고 있을게요. 무덤까지 가져갈게요. 그 말에 안심이 되었는지 도현은 그 뒤로 더 큰 비밀까지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배다른 형님 도진이 죽은 것. 그게 그냥 병이 아니었소.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현이 이를 악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계모 한씨가 형님 약에 독을 탄 것이오. 나는 알고도 입을 다물었소. 형님이 죽어야 내가 적자 노릇을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연화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현에게 모든 것을 건 몸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 밤에는 족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족보를 위조했소. 본래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대에서 양반이 된 것인데 아버지가 더 높은 가문과 혼맥을 잇기 위해 족보를 꾸몄소. 이게 들통나면 사대부 행세는커녕 사기죄로 몰릴 수도 있소. 연화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도현이 보내온 서찰들, 집안 비밀이 적힌 편지들까지 하나하나 고이 접어 굴량 장부와 함께 나무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연화는 그것이 나중에 어떤 무기가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사내가 맡긴 것이니 목숨처럼 지키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흘렀습니다. 도현과 연화의 사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계모 한씨였습니다. 한씨는 도현이 기생에게 빠져 있다는 소문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씨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현이 연화에게 집안 비밀을 털어놓고 있다는 낌새를 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도진을 독살한 일, 족보가 가짜라는 것, 이런 것들이 기생의 입을 통해 세상에 퍼지면 한씨 자신도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한씨는 직접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낮, 교방에 비단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은 한씨가 나타났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한씨가 위아래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도현이한테 붙어있는 기생이지. 연화가 대답도 하기 전에 한씨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생 주제의 분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 양반 도련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면 제 팔자가 펴지는 줄 아는 모양인데 꿈 깨라. 지금이라도 알아서 물러나면 내 체면은 살려주마. 연화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현 낭군님을 진심으로. 한씨가 연화의 말을 잘랐습니다. 진심. 밤마다 치맛자락으로 사내를 꼬셔놓고 그게 진심이냐? 한씨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연화의 뺨을 때렸습니다. 연화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얼얼하게 달아올랐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씨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기생 주제에 눈을 어디다 두느냐. 다시 한번 도현이 앞에 얼씬거리면 그땐 뺨이 아니라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한씨는 돌아가면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교방 우두머리를 따로 불러 뒷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저 연화란 기생을
기적에서 빼라. 교방에 흉물스러운 것을 두면 고을 체면이 안 선다. 우두머리가 돈을 받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씨는 사방에서 연화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씨는 경고와 압박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씨에게 도현은 어차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었습니다. 도현이 과거에 급제하면 좋지만 급제하기도 전에 기생년에게 빠져 집안 망신에 재산까지 축내고 있으니 이제는 이용 가치도 없었습니다. 한 씨의 머릿속에 무서운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도현과 연화 둘 다 한꺼번에 없애면 모든 비밀이 묻히고 집안은 자기 친아들 태수 것이 됩니다. 일석이조였습니다. 한 씨가 신복 하인 막동을 불러 은밀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도현이가 그 기생년 처소에 있을 것이다. 둘 다 잠든 틈을 타서 불을 질러라. 둘 다 타 죽으면 그만이고 설령 하나가 살아도 기생집 화재로 처리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막동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도현이 연화의 처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린 어두운 밤, 검은 그림자 하나가 연화의 처소 뒤로 다가왔습니다. 막동이었습니다. 막동은 처소 뒷벽과 문 쪽에 기름을 골고루 뿌렸습니다. 도현도 연화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양쪽을 막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씨를 던졌습니다. 불은 마른 나무십처럼 번졌습니다. 연기 냄새에 연화가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니 방 한쪽 벽이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난구님, 일어나세요. 불이에요. 도현이 벌떡 일어났지만 불길이 너무 빨라 출구가 막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순간적으로 도현의 몸을 잇는 힘껏 밀었습니다. 문 쪽 불길이 잠시 약해진 틈을 타 도현이 나뒹굴듯 겨우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연화가 따라 나오려는 순간 천장의 석가래가 불에 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길이 연화의 얼굴 왼쪽과 목을 덮쳤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불은 살을 파고든 뒤였습니다. 근처에서 소란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간신히 연화를 끌어냈을 때 연화의 얼굴 왼편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크게 타 있었습니다. 막동은 불이 난 틈을 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연화가 눈을 뜬 것은 나흘 뒤였습니다. 행수기생 월선이 밤잠을 설쳐가며 간호한 덕에 목숨은 건졌지만 상처는 참혹했습니다. 얼굴 왼쪽 볼에서 목까지 화상 흉터가 넓게 퍼져 있었고 귀 아래쪽 살은 쭈글쭈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고을 최고 미인이라 불리던 그 얼굴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처음으로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 날, 그릇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연화가 그릇을 내던지며 비명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그 불에 죽을 걸. 이 얼굴로 어떻게 살아. 연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바닥에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월선이 달려와 연화를 끌어안았지만 연화는 월선의 품에서도 한참을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연화는 겨우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난구님은요? 난구님은 무사한 거예요. 월선이 대답했습니다. 그이는 멀쩡하다. 내 덕에 상처 하나 없이 살았어. 연화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자기 얼굴이 이렇게 되었어도 도현이 무사하다는 말에 먼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화상보다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교방의 기생 우두머리가 연화를 불러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연화야, 이 꼴로 어느 잔치에 내보내겠느냐. 기적에서 내 이름을 빼는 게 맞다.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적에서 이름이 빠지면 교방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생계도 막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몰랐지만 이 뒤에는 한 씨의 뒷돈이 있었습니다. 그때 월선이 벌떡 일어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데려온 아이다. 기적에서 빼려면 나를 먼저 빼라. 교방 우두머리가 눈을 부라렸지만 월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이 고을 교방에서 30년을 버틴 행수기생이었습니다. 고을원님부터 아전들까지 월선의 눈밖에 나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우두머리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다. 대신 잔치 자리에는 내보내지 마라. 교방 뒤편 1이나 시켜라. 월선이 연화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갈 곳 없게는 안 만들마. 연화는 월선의 품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상으로 얼굴을 잃고 교방에서도 내쳐질 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밤 도현을 살리려다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도현이 곁에 있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교방 밖 세상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흉터를 보고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그 절세미인 기생이었다며? 꼴 좀 봐라. 아이들은 연화를 보고 도망가며 소리쳤습니다. 귀신이다. 귀신.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고을 사람들이 연화를 보기 위해 줄을 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도현이 찾아왔습니다. 약을 구해온다. 좋은 의원을 알아본다. 연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며 연화 곁을 지켰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때문에 놀라셨죠?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연화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도현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도현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사흘에 한 번 오던 것이 일회에 한 번이 되고 일회에 한 번이 보름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올 때도 예전처럼 연화의 손을 잡거나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연화의 흉터 쪽을 슬쩍 쳐다보고는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현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데에는 계모 한 씨의 입김도 있었습니다. 한 씨는 방화가 실패하여 도현이 살아남자 계획을 바꿨습니다. 도현을 죽일 수 없다면 적어도 저 기생과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기생이 집안 비밀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 씨를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한 씨가 도현을 불러앉히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느냐? 얼굴이 흉하게 된 기생년을 끼고 어느 명문가에서 너를 사위로 받아주겠느냐? 과거에 급제한들 혼처가 없으면 벼슬길에서도 밀린다. 정신 차려라.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씨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 사회에서 혼맥은 출세의 가장 큰 사다리였습니다. 흉터투성이 기생을 데리고는 그 사다리에 발도 올리지 못합니다. 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양민 씨 집안에서 너를 눈여겨보고 있다. 민 씨 대교수와 혼인하면 내 앞길이 활짝 열린다. 그런데 기생년이 걸림돌이 되면 어쩌겠느냐.
도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출세가 전부인 사내에게 한 씨의 말은 달콤한 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도현이 연화를 찾아왔을 때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가 반가운 마음에 도현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하자 도현이 살짝 몸을 빼며 피했습니다. 연화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그대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소. 연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얼굴이 낭군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알고 있소. 그래서 더 괴로운 것이오. 도현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연화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도현의 눈에서 미안함보다 먼저 보이는 것은 흉한 것을 대하는 거북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도현이 마음을 돌린 것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연화에게 맡긴 비밀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현의 심부름을 하던 하인이 연화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연화가 없는 틈을 타 방 안을 뒤졌습니다. 나무 상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상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이미 상자를 다른 곳에 옮겨둔 뒤였습니다. 하인이 빈손으로 돌아가자 도현은 안심했습니다. 기생이 상자를 잃어버렸거나 버렸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도현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 뒤 도현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도현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올라갔고 뜻밖에도 합격하여 돌아왔습니다. 급제 소식이 고을에 퍼지자 이씨 집안에는 축하 인사가 줄을 이었고 도현은 하루아침에 고을에 촉망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도현은 민씨 집안에 혼담을 넣으면서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집안에서 마련한 돈으로 한양에 올라가 공부했소. 연화가 굶어가며 모아준 돈, 폐물까지 팔아 마련한 그 돈을 자기 집안 돈이라 둔갑시킨 것입니다. 연화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연화가 대신 갚아준 빚의 증서까지 조작했습니다. 연화의 이름으로 갚은 빚을 자기가 갚은 것처럼 문서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연화가 피와 땀으로 갚은 빚의 흔적마저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과거 급제 축하 잔치에서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양반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도현이 술잔을 돌리며 웃었습니다. 사실 한양 가기 전에 기생 하나가 매달려서 큰일이었소. 술자리에서 몇 번 상대해 줬더니 정실로 들여달라고 난리였소. 양반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하하, 기생이 주제를 모르면 그런 법이지. 도현이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불에 얼굴이 타서 흉물이 되었는데도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찾아오. 귀찮아 죽겠소. 그 자리에서 술 시중을 들고 있던 소월은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주먹이 떨렸지만 기생의 신분으로 양반의 술자리에서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소월은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두었습니다. 도현은 연화의 돈으로 민씨 교수에게 비단과 폐물을 선물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연화가 굶어가며 모은 돈으로 새 여자의 환심을 산 것입니다. 소월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연화에게 달려왔습니다. 연화야, 도현이가 내 돈으로 민씨 교수한테 비단을 사보냈대. 연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지만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담이 오가는 중에 민씨 교수가 고을에 내려왔습니다. 교수는 도현의 곁에 흉한 기생이 매달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연화를 보겠다며 교방을 찾아왔습니다. 구경거리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교수가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부채 뒤에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한테 빠졌었다니 도현님 눈이 참 낮으셨네. 그것도 멀쩡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교수가 연화의 흉터를 가리키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시녀들까지 킥킥거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민씨 교수에게도 은근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혼담이 오가는 자리에서 도현이 교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될 분이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소. 교수가 볼을 붉히며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연화에게는 등을 돌리면서 새 여자에게는 살살 기는 사내였습니다. 연화는 도현을 만나기 위해 이씨 집안을 찾아갔습니다. 밤길을 걸어 대문 앞에 섰지만 하인이 가로막았습니다. 도련님이 찾지 말라 하셨습니다. 연화가 사정했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얼굴만 한번 보게 해주세요. 하인은 문을 닫았습니다. 연화는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사흘 뒤 연화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대문 앞에서 도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낭군님, 저예요, 연화예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참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더니 하인 둘이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인 하나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거지 기생이 또 왔어. 도련님이 다시 오면 쓸어내라 하셨다. 빗자루가 연화의 몸을 쳤습니다. 연화가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낭군님, 낭군님 저예요. 하인들이 연화를 빗자루로 밀치며 대문 밖으로 쓸어냈습니다. 연화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수군거렸습니다. 쯔쯔, 저 흉한 기생이 또 왔네. 연화는 흙을 털며 비틀거리고 일어났지만 대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보름 뒤 소월에게서 혼담 소식과 함께 도현이 자기 돈으로 교수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연화는 세 번째로 이씨 집안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대문 앞에서 도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낭군님, 저예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참을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더니 도현이 직접 나왔습니다. 연화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드디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현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도현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낭군님, 제발요. 저는 제 돈을, 제 몸을, 이 얼굴까지 당신한테 다 바쳤어요. 저 없었으면 과거도 못 봤잖아요. 빚도 제가 다 갚았잖아요. 제발 저를 이렇게 버리지 마세요. 도현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갚아달라 했소. 그대가 알아서 한 일이오. 내가 시킨 적 없소. 연화가 도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흉터난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은 연화의 손을 뿌리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의식하더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보기 민망하니 이러지 마오.
솔직히 말하겠소. 술자리에서 한때 즐긴 기생에게 무슨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오. 이제 그만 놓아주오. 술자리에서 한때 즐긴 기생. 그 말이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년간 자기를 바쳐 헌신한 세월이 그 한마디에 흙더미가 되어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매달렸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술자리 기생이라 모욕당한 것입니다. 연화의 손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도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방 안에 틀어박혀 사흘을 꼬박 앓았습니다. 밥도 물도 넘기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월선이 문 앞에서 애를 태웠습니다. 연화야, 제발 문 좀 열어라.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연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월선이 놀란 것은 연화의 수척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흘 전까지 그 눈에 담겨 있던 슬픔과 절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울지 않을 거예요. 월선은 그 눈빛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무언가를 결심했구나. 연화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방 깊숙이 숨겨둔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도현이 사람을 보내 빼앗으려 했지만 연화가 미리 옮겨둔 덕에 무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도현이 보낸 서찰들, 집안 비밀이 적힌 편지들, 그리고 굴량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하나하나 펼쳐 읽으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의 서찰 속에는 자기 입으로 쓴 고백이 가득했습니다. 서자 출생의 비밀, 족보를 위조한 사실, 계모 한씨가 배다른 형 도진을 독살한 정황, 아비 이판서가 굴량을 빼돌린 장부. 어느 하나 드러나도 집안이 뒤집힐 것들이 도현의 친필로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찰을 정리하다가 연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현이 처음으로 시를 써서 보내준 편지였습니다. 그날 밤 촛불 아래서 도현이 쑥스러워하며 읊었던 그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손이 무심코 왼쪽 볼로 갔습니다. 손끝에 울퉁불퉁한 흉터가 만져졌습니다. 한때 옥처럼 빛나던 살결이 이제는 손가락으로 만질 때마다 섬뜩한 감촉을 전해왔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흔들림이 사라졌습니다. 편지를 천천히 접어 다른 증거들과 함께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연화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낭구님. 아니, 도현. 당신이 먼저 다 버렸잖아. 연화는 증거들을 종류별로 나누었습니다. 족보 위조와 서자 출생에 관한 것, 굴량 횡령에 관한 것, 독살에 관한 것, 그리고 빚 증서를 조작한 것. 각각을 어디에 보내야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화에게는 한 가지 난제가 있었습니다. 증거만 보내서는 부족했습니다. 관가에서 이것을 제대로 다루게 하려면 뒤에서 밀어줄 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기생의 고발 따위는 양반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월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관가에 이 증거를 넣으려면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씨 집안과 사이가 좋지 않은 양반이 있을까요? 월선은 교방 행수기생으로 30년을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고을 양반들의 뒤시약이라면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박찬봉이란 양반이 있다. 이판서가 현감 시절에 그 양반 땅을 빼앗은 원한이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이씨 집안을 무너뜨리고 싶어 안달이었지. 증거만 있으면 움직일 사람이다. 연화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예전에 월선이 곤란한 일이 생기면 찾아가라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연화가 박찬봉을 찾아갔습니다. 박찬봉은 흉터투성이 기생이 찾아오자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찬봉님, 이씨 집안을 무너뜨릴 증거가 제 손에 있어요. 박찬봉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연화가 장부와 서찰의 일부를 보여주자 박찬봉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씨 집안은 끝이요. 내가 관가에 아는 사람이 있소. 이것을 제대로 다뤄줄 사람이요.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혼례 당일 아침에 터뜨려 주세요. 하루 이르지도 하루 늦지도 않게요. 박찬봉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하필 혼례 당일이요? 연화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흉터가 있는 얼굴로 짓는 그 웃음이 박찬봉은 왠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져야 가장 아프니까요. 한편 소월은 연화의 또 다른 눈과 귀가 되어 주었습니다. 소월은 여전히 교방에서 잔치에 불려다녔기에 양반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소월이 연화에게 달려와 귀띔했습니다. 연화야, 도현이 혼례 날짜가 잡혔대. 다음 달 보름이야. 한양에서 민씨 댁혼례 행렬이 내려온대. 하객도 100명이 넘을 거라더라.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혹시 더 들리는 거 있으면 알려줘. 소월이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위험한 거 아니야? 연화가 소월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위험한 일은 안 해. 그냥 진실을 알려주려는 것뿐이야. 소월은 안심이 되지 않았지만 연화의 단단한 눈빛에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소월은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혼례 장소가 이씨 집안 사랑채 앞마당으로 정해졌다는 것. 민씨 댁 혼례 행렬이 혼례 전날 객사에 도착한다는 것. 고을 원님까지 하객으로 참석한다는 것. 연화는 그 정보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증거를 보낼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연화는 증거를 3곳으로 나누어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는 관가, 하나는 신부 민씨 집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고을 향청이었습니다. 박찬봉이 믿을 만한 심부름꾼 3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민씨 교수에게 보낼 편지를 한 통 따로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날 저를 보시며 이런 것한테 빠졌었다니 눈이 났다고 하셨지요. 그 낮은 눈의 사내가 교수님께 보낸 비단과 폐물은 그 이런 거지 굶어가며 모은 돈으로 산 것입니다. 교수님을 만나러 한양에 올라간 노잣돈도 이 기생의 돈이었습니다. 연화의 복수는 혼례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혼례 열흘 전 고을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집안 족보가 가짜라던데. 아이고, 설마 그 명문가가. 처음에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소문은 하루가 다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도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도현이 불안한 얼굴로 계모 한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혹시 들으셨소? 한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소문이야 뜨면 가라앉는 법이다. 혼례만 치르면 민씨 집안 권세로 다 덮을 수 있다. 신경 쓰지 마라.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혼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씨 집안은 잔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마당에는 혼례 음식이 차려지고 축하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새로 맞춘 혼례복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계모 한 씨도 비단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안채에서 손님 맞이를 했습니다. 한 씨의 얼굴에는 감추지 못할 득기가 넘쳤습니다. 바로 그 시각 3명의 심부름꾼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관아로, 한 명은 민씨 댁 혼례 행렬이 출발 준비를 하는 객사로, 한 명은 향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품에는 도현의 친필 서찰, 굴량장부 사본, 족보 위조, 증거, 계모 한 씨의 독살 정황을 정리한 문서, 빚 증서 조작 증거, 그리고 민씨 교수에게 보내는 연화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고을 뒷산 언덕에 올라 이씨 집안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객사에서 난리가 난 것은 혼례 행렬이 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민씨가 어른이 심부름꾼이 가져온 봉투를 열어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씨 집안의 족보가 위조되었다는 증거와 도현이 서자라는 사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현이 직접 쓴 서찰에 자기가 적자가 아니라는 고백이 또렷했습니다. 게다가 도현이 민씨 집안에 자기 돈이라며 보낸 혼수와 선물이 기생의 돈이었다는 증거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민씨가 어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족보를 속이고 기생의 돈으로 우리 집안을 농락하다니. 기생 돈으로 우리 딸한테 선물을 보낸 것이야. 당장 행렬을 멈춰라. 신부 민씨 교수도 연화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혼례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가마에 오르려던 교수는 편지를 읽다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비단과 폐물이 자기가 비웃었던 그 흉터투성이 기생이 굶어가며 모은 돈으로 산 것이라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사기꾼 집안에 시집갈 뻔했다니. 기생의 돈으로 산 것을 걸치고 있었다니. 교수가 혼례복을 움켜쥐며 통곡했습니다. 비단 저고리를 찢듯 벗어 던졌습니다. 민씨가 어른이 직접 이씨 집안으로 달려갔습니다. 하객들이 가득 모인 마당에 들어서더니 도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 놈, 족보를 속이고 기생의 돈으로 우리 집안을 농락하다니. 내 놈이 감히 우리 딸에게 혼담을 넣어 기생 돈으로 우리 딸한테 예물을 보내? 오늘로 혼약은 거두겠다. 마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도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같은 시각 관아에서도 봉투가 열렸습니다. 굴량 횡령장부를 본 관리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판서가 현감 시절 빼돌린 굴량의 액수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모 한 씨가 적자 도진을 독살했다는 정황과 도현이 빚 증서를 조작한 증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향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을의 유력 향리들이 증거를 돌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집안이 대대로 명문 양반 행세를 했지만 실은 족보부터 가짜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민씨 집안이 분노에 떨며 떠나고 하객들이 허둥지둥 발기를 돌리고 혼례 음식이 차려진 잔치상이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축하 대신과 나의 포졸이 이 씨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현은 홀레복을 입은 채로 포박당했습니다. 홀레복도, 벼슬도, 혼인도 하루아침에 전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는 연화의 얼굴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흉터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지만 입가에는 가느다란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관아에서의 문초가 시작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도현은 아무리 발뺌을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현 자신의 필체로 쓴 서찰이 증거인데 부인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굴량 횡령건으로 이 판서의 전 재산이 환수되었습니다. 족보 위조 사실이 공표되면서 이 씨 집안의 사대부 지위는 박탈되었습니다. 빚 증서 조작까지 드러나 사기죄가 추가되었습니다. 도현은 과거 급제 자격을 잃었고 벼슬에서도 파직당했습니다. 도현은 문초를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쓴 서찰, 자기가 맡긴 장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도현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가 믿고 맡긴 것으로 나를 망쳤다. 이 모든 것이 저 기생년 때문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연화에게 아직 넘기지 않은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것만 되찾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분노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계산부터 하는 사내였습니다. 계모 한 씨도 포졸에게 붙잡혔습니다. 독살 혐의였습니다. 한 씨는 처음에 이를 악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관아에서 신복하인 막동을 잡아들였습니다. 막동은 곤장 몇 대의 모든 것을 불었습니다. 한 씨의 지시로 도진의 약의 독을 탔다는 것, 그리고 연화의 처소에 불을 지른 것도 한 씨의 명이었다는 것까지 전부 자백했습니다. 방화 지시까지 드러나자 한 씨에게는 독살과 방화 두 가지 죄가 겹쳤습니다. 적자를 독살한 죄는 조선율법에서 극형에 해당했습니다. 한 씨는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한 씨의 친아들 태수도 연좌되어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막동의 자백 소식은 연화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소월이 헐레벌떡 달려와 전해주었습니다. 연화야, 그 불이 계모 한 씨가 시킨 거였대. 하인 막동이란 놈이 전부 불었어. 연화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만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모가 자기와 도현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저지른 일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도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계모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일까?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도현은 자기 얼굴이 타자마자 등을 돌린 사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명문 양반 행세를 하더니 족보가 가짜였다니. 계모가 적자를 독살하고 그 자리를 서자에게 꿰차게 했다니. 그 집안이 사람이냐? 기생의 돈으로 과거에 붙고 그 돈으로 명문가 교수한테 선물까지 보냈다니. 양반이 아니라 사기꾼이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온 고을을 뒤덮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도현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침을 뱉으며 지나갔습니다. 이 씨 집안의 대문에는 누군가가 밤새 먹물로 욕을 써 놓았고 하인들은 하나둘 도망쳤습니다. 거대했던 이 씨 집안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도현은 관아에서 풀려난 뒤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관에서 압류했고 재산은 환수되었으며 아는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얻어입은 허름한 옷차림에 며칠째 씻지도 못한 행색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현이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얻어입은 옷은 흙투성이었으며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며칠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도현이 연화를 찾아온 것은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도현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계산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에게 맡긴 장부와 서찰. 그것만 되찾으면 아직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연화를 이용하려는 사내였습니다. 연화의 처소 앞에 도착한 도현은 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 제발 문을 열어주오. 도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연화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 왼쪽에 화상 흉터가 촛불에 비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연화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도현이 땅에 머리를 박으며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오. 내가 눈이 멀었소. 그대의 그 마음을 몰라보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오. 그럴듯하게 빌었지만 곧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연화, 그리고 그 장부와 서찰을 돌려주오. 제발 그것만 돌려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소. 연화는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면서도 속으로는 증거를 회수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꼴이니까 당신은 이 모양인 거예요. 그 증거는 이미 관아에 다 들어갔어요. 도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도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이 사내의 품에서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이 사내를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돈도 몸도 그리고 이 얼굴까지. 연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 기억나요? 제가 당신을 불길에서 밀어냈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당신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도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얼굴이 타자마자 등을 돌렸어요. 하인을 시켜 빗자루로 쓸어냈어요. 양반들 술자리에서 저를 안주 삼아 웃었어요. 새 여자 앞에서 술 시중 들던 기생이라고, 정신이 이상해진 년이라고 했어요. 제가 굶어가며 모은 돈으로 그 여자한테 비단을 사 보냈어요. 제가 갚아준 빚을 당신 이름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매달리는 저를 발로 차듯 내쳤어요. 도현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도현의 턱을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도현의 눈과 연화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제 얼굴을 볼 때마다 괴롭다고 했죠. 연화의 목소리가 나직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매일 아침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게 어떤 기분인지. 연화가 머리에서 비녀를 뽑았습니다. 매화가 새겨진 은빛 비녀. 도현이 사랑을 맹세하며 직접 꽂아준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도현의 눈이 그 비녀를 알아보고 휘둥그레졌습니다.
연화의 손이 움직이는 순간 비녀 끝이 도현의 오른쪽 볼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늘고 긴 자국이 볼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도현이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볼을 감쌌습니다. 고통에 몸을 웅크리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연화의 이름을 부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에 신음하며 몸부림칠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비녀를 도현의 앞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뒹구는 도현을 한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비녀 당신이 저한테 준 거예요. 기억나요? 그날 밤 당신이 꽂아줄 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이제 돌려드릴게요. 연화가 몸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얼굴에 남긴 건 온몸을 덮는 화상이에요. 저는 고작 한 줄 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연화는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도현을 지나쳐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도현의 신음 소리가 들렸지만 연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고을을 떠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짐이라곤 옷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돈도 패물도 이미 전부 도현에게 바친 뒤였으니 가진 것이라곤 제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교방 앞에서 월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연화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늙어서 쓰려고 모아둔 거다. 내가 가져라. 월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월선이 연화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받아라. 어미가 딸 주는 건데 무슨 체면을 차리느냐.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월선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기적의 이름을 올린 뒤로 진심으로 자기를 아껴준 사람은 월선뿐이었습니다. 동기 기생 소월도 달려와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화야, 어디로 갈 거야? 제발 소식이라도 전해줘. 연화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나 어디서든 잘 살 거야. 연화는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고을 밖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내린 길이었습니다. 연화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점점 흐려졌습니다.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있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기생도 아니고 누구의 여자도 아닌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소월이 교방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적에서 이름이 빠진 소월은 떠나기 전 월선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연화가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월선이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먼 고을에서 조그만 주막을 열었다 하던데 정확히는 나도 모른다. 소월은 그 소문을 따라 남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을 돌아다닌 끝에 어느 작은 장터 옆에 자리한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주막 처마 밑에서 아이 셋이 글을 읽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한 여인이 아이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 왼쪽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소월이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연화야.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맑고 편안했습니다. 연화가 소월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월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소월이 달려가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바보야,
소식도 없이 얼마나 걱정했는데. 연화가 소월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나 잘 살고 있어. 보다시피. 소월이 주막을 둘러보았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연화를 친어미처럼 따르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소월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연화가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이야. 데려다 밥 먹이고 글 가르치고 있어.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절세미인 기생이었던 연화가 흉터난 얼굴로 작은 주막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기생 시절 고운 얼굴을 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소월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월선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셔. 연화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어머니 건강하시지?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하셔. 항상 내 걱정만 하시더라. 연화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줘. 그리고 딸이 잘 살고 있다고. 한편 도현은 그 뒤로 평생 얼굴의 흉터를 안고 살았습니다. 재산도 벼슬도 가문도 모두 잃고 남은 것은 오른쪽 볼에 가늘고 긴 상처 자국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오른쪽 볼의 상처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현은 끝내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연화가 배신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생 주제에 감히 양반을 망쳤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도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도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아무도 찾지 않는 길 위에서 혼자 늙어갔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바쳤건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받은 상처를 되갚되 그 상처에 매여 살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린 뒤에도 자기 삶을 당당히 사는 것이라는 걸 연화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태우기엔 우리네 남은 인생이 너무도 아깝고 귀하지 않습니까? 이제 연화가 걸어갈 길에는 배신이 남긴 죄가 아니라 스스로 피워낸 꽃향기만 가득하기를 빌어봅니다.